어느 한 PC방, 그리고 무언가를 검색해보는 남자. 소방공무원 합격자 조회를 하고 있는데 아마 이 남자가 소방공무원 시험을 치렀나 봅니다. 그리고 그 소방시험에 붙은 이 남자가 바로 주인공 호수는 사실 한 가지 비밀이 있는데요. 아무에게도 알릴 수 없는 그 비밀은 바로 긴장하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나 소개팅을 나갔을 때처럼 긴장을 하게 된다면 갑자기 보이는 미래. 한편 이런 호수는 과거에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는데, 어린이집에 불이 났었을 때 호수의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소방관이 나올 위치를 알았고, 그 창문을 깨고 등장하는 소방관, 마치 구세주처럼 이들을 구하러 왔었죠. 호수는 그때부터 꿈이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기관에서 간단한 설명을 듣고 훈련을 받으러 중앙소방학교로 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소방학교로 향하는 호수.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남자와 눈이 마주치는데, 큰 가방과 같은 시간대의 버스. 누가 봐도 소방학교 가는 남자로 보였죠. 버스비가 없는 남자 대신에 버스비도 내줍니다. 이 친구가 앞으로 친해질 원호라는 친구. 그렇게 둘이 버스를 타고 소방학교로 향하는데요. 평소랑은 다르게 긴장감이 맴도는 호수. 땀이 날 정도로 엄청나게 긴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앞좌석으로 뛰쳐나가서 앞쪽에 앉은 남자를 부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원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데 갑작스럽게 남자가 심정지라고 합니다. 사실 긴장했던 호수는 미래를 보았고, 호수가 보았던 미래에서는 앞좌석의 남자가 갑작스럽게 쓰러졌던 것. 미래에서 남자는 심장이 뛰지 않고 있었죠. 그렇게 남자를 눕히고 CPR을 하는 호수. 원호는 버스 기사에게 가까운 병원을 묻고 응급 상황을 알리면서 도와달라고 하죠. 기사는 가장 가까운 병원을 말하면서 5분이면 간다고 하네요. 원호는 병원 응급실에 전화해 환자를 이송 중이라 말하고 호수를 도와 함께 CPR을 실시합니다. 그렇게 빠르게 도착한 병원 응급실. 의료진에게 환자의 상황을 말해주는 두 사람. 그렇게 의료진에게 환자를 인계합니다. 병원에 도착해 긴장이 풀린 두 명. 심정지를 어떻게 알았냐는 말에 대충 들러대는 호수. 그러던 중 두 사람은 소방학교로 향하고 있었던 게 생각이 나고, 그렇게 소방학교에 지각한 채 도착하게 됩니다. 소방학교에 도착한 둘은 지각한 이유를 말하게 되고, 일단 숙소로 가라는 말을 듣고 숙소로 향합니다. 환복을 하고 숙소로 향하는 두 사람. 이미 식당에는 그들 같은 입소생들이 가득입니다. 둘은 같은 숙소방을 배정받았는데요. 그렇게 106호로 향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앞에 우통을 벗은 남자가 서 있고, 자신은 32살 백선우라고 소개하네요. 호수 역시 선우에게 자신을 소개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보급품을 받으러 갔다고 합니다. 그것보다 알고 보니 호수와 원호는 동갑내기 친구였네요. 보급품을 받으러 간 사람들이 복귀하고 생활관에 모여서 서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모두 모이게 된 106호 사람들. 소방학교에서는 팀으로 움직인다고 합니다. 106호 3팀에 소속하게 된 호수입니다. 그때 방송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위해 강당으로 집합하라고 하고, 3팀 인원들은 함께 강당으로 향합니다. 모두가 모인 강당. 오리엔테이션이 시작되고, 그때 호수와 원호를 찾는 사람들. 혹여나 자신들의 지각을 문제 삼는 줄 알고 바짝 쫄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면서 병원에 데려다준 환자가 의식을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의 이야기를 들은 팀원들은 환호해주고, 거기다 체력시험 신기록 보유자도 3팀이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몸이 좋았던 선우를 쳐다보는데 자기는 삼수했다고 아니라고 하는 선우. 알고 보니까 신기록 보유자도 호수였습니다. 그렇게 소방학교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호수. 긴장했는지 또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팀별로 듣는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3팀으로 보이네요. 소방학교에서도 미래를 보는 힘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호수가 본대로 훈련을 받는다고 하는 오늘. 오후에는 레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옷을 갈아입으면서 오후 훈련을 생각하는데, 긴장한 호수의 머릿속에 미래가 그려지고, 미래에서 레펠 훈련을 하고 있는 원호. 근데 원호를 지탱하는 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는데 갑자기 줄을 묶어놨던 철근이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밑으로 떨어지게 되는 원호. 안전장비의 미흡으로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원호의 미래를 보고 있는 호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인 원호의 사고를 보고는 굳게 되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원호에게 차마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훈련. 훈련에서도 호수는 집중을 하지 못하는데요. 팀원들도 호수를 보고는 걱정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훈련은 다 와버렸고, 소방훈련을 하는 호수의 미래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전 훈련을 마무리한 3팀. 호수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데요. 긴장감에 휩싸인 호수는 화장실에 있었죠.
미래를 보는 능력으로 사람을 구하고 싶어 했던 호수. 하지만 원호를 구해낼 방법이 생각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수가 걱정한 레펠 훈련이 시작되고 숙련된 조고가 시범을 마치고 내려오는데요. 호수의 머릿속에는 원호의 사고뿐이었고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는 호수가 걱정되는 원호입니다. 비밀을 말할 수 없는 호수는 땀만 흘리는데 다시 한번 보이는 미래. 이번에도 미래에서 레펠 훈련이 시작되고 누가 먼저 훈련을 받을 거냐고 묻는 교관. 자신있게 손을 드는 원호입니다. 그때 미래의 호수는 원호에게 같이 의무실을 가자고 하고 그렇게 원호의 사고를 막아내나 싶었지만 원호 대신에 먼저 뛰겠다는 방장 정석. 호수는 뛰지 않는 원호를 보면서 안심하지만 의무실로 향하던 그때 떨어지는 정석이 보입니다. 떨어지는 정석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는 호수입니다. 원호를 구한데도 다른 사람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자신이 생각했던 계획을 고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교관이 3팀 대기하라며 먼저 뛸 사람을 물어보는데 미래에서 본 것처럼 먼저 손을 드는 원호. 그리고 원호를 묶은 줄이 아슬아슬하게 묶여져 있는데 미래처럼 줄을 묶은 철근이 부서지고 그렇게 원호는 떨어지는데요. 그때 떨어지는 원호의 로프를 붙잡은 호수. 떨어지던 원호의 몸을 지탱합니다. 그렇게 3팀이 달려들어 호수를 돕게 되고 다같이 묶여있는 원호를 끌어올립니다. 그렇게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려진 원호. 원호는 의무실로 가고 남은 사람들은 훈련을 마무리하는데요. 비록 호수의 빠른 대처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충격을 받은 원호. 걱정이 많았던 팀원들은 원호에게 가보자고 하죠. 그리고 빠르게 원호를 구한 호수를 칭찬하는 팀원들. 팀원들이 다같이 원호에게 오고 멀쩡한 원호의 상태를 보고는 다들 다행이라고 하죠. 레펠 때문에 죽을 뻔했는데 또 레펠이 하고 싶은 원호입니다. 아무튼 다들 멀쩡한 원호를 보고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는 호수를 잡는 원호입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떨어질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어보는데요. 호수는 둘러대보지만 이미 버스에서도 의심을 했던 원호. 심정지인 줄 어떻게 알았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날부터 원호는 호수가 의심스러웠었죠. 특히 오늘은 자신이 떨어질 걸 미리 아는 사람 같아 보였고 그래서 호수를 불러 물어봤던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던 호수는 원호에게 사실대로 말하고 갑자기 호수의 뺨을 치는 원호. 호수는 난데없는 상황에 당황해하는데요. 그리고는 손을 뒤로 숨겨 몇 개냐고 물어보는 원호입니다. 그런 게 아니고 긴장하면 미래가 보인다고 말을 해주는데 그리고는 거짓말이라는 원호를 납득시킵니다. 해냈다며 말하는 호수에게 원호는 위험했다고 소리치고 이렇게 미래를 보는 호수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생기게 되죠.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를 만든 2명. 거침없이 훈련을 받아나가는데요. 이번에 3팀이 받는 훈련은 실전과 같은 화재 상황. 각자 맡은 임무에 따라 흩어지는데 호수와 원호 역시 깔끔하게 훈련을 마무리하고 3팀은 종합점수 100점을 기록하면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난 뒤 마무리 정리 중인 3팀의 병기. 병기는 짐을 옮기다가 계단에서 뒤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때 떨어지는 병기를 받아내는 2사람. 바로 미래를 봤던 호수와 원호였죠. 이렇게 2사람의 사이는 더욱 각별해진 상태였습니다. 훈련이 계속되는 소방학교. 어느 날 저녁 도시에 불이 나게 되고 소방차가 출동을 하는데요. 훈련생이던 이들 역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3팀에서 차출당한 건 원호와 호수였고 이들은 잔뜩 긴장한 채 소방차에 타게 됩니다. 긴장한 2명에게 마스크를 벗으라는 옆 훈련생 예린. 소방 마스크를 끼고 있는 탓에 뭐라는지 못 들었는데요. 긴장 풀고 별일 없을 거라 말하는 교관입니다. 말을 듣고도 긴장을 잔뜩 한 호수. 갑작스럽게 미래를 또 보게 되는데요. 현장에 도착해 불을 끄고 있는 소방대원들. 원호와 호수도 흩어져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호수의 걱정과는 반대로 무난하게 잡아가는 불씨. 그리고 옆에 소방대원의 말을 듣게 되는데요. 자신이 본 미래의 폭발은 이 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근처 공사장으로 뛰어가는 호수. 그곳에는 신축 건물 공사를 하는 인부가 있었고 열려있는 반지하 창문에는 불씨가 들어올락말락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린은 원호에게 호수의 위치를 묻는데 원호는 호수가 말해줬던 폭발이 생각나고 예린은 단독 행동을 하는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듯 하는데요. 그런 예린을 끌고 호수를 찾으러 온 원호. 근처에서 무언가 치는 소리에 그곳으로 가보는데 공사 중인 반지하 방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그곳에는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마스크를 씌운 호수가 있었죠. 불씨에 불이 붙을까 창문을 닫고 유독가스를 마신 호수. 밖은 여전히 불씨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보고 원호에게 내려가지 말라고 하는 예린. 불씨가 유독가스에 옮겨 붙으면 그대로 폭발하는 아찔한 상황입니다. 일단 호수에게 공기통부터 넘겨주는데요. 유독가스를 마신 호수는 어지러운 듯하고 눈앞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휘청이는 호수인데요.
예린이 내려주는 공기통을 간신히 받아냅니다. 그렇게 생명줄 같은 산소통을 얻은 호수. 공기가 새어나가지 않게 마스크를 꽉 끼는데요. 다행히 예린이 넘겨준 공기통 덕에 한시름 놓은 이들. 그때 이들을 인솔하는 교관이 3명을 찾는데 분명 소방차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할 3명. 그런데 이 3명의 병아리들이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교관은 이 3명을 찾으러 출발합니다. 그때 창문을 닫고 무전으로 소통 중인 3명. 호수는 환자의 건강이 걱정인데요. 그때 무전기로 이들을 찾는 교관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고 교관은 이들의 위치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렇게 교관을 자신들이 있는 장소로 부르는 3명. 훈련생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다행인데요. 그렇게 현장에 도착한 교관 2명. 교관은 창문을 열고 반지하에 들어가는데요. 마스크를 쓰지 않고 들어온 그는 공기통을 가지고 왔는데요. 방 안에서 공기통을 열어 산소를 배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방 안에 가득 찬 가스를 산소로 희석시키는데 그리고는 창문을 열으라고 소리치는 교관. 열린 창문으로 가스와 불씨를 밀어내면서 나오는 산소. 그때를 놓치지 않고 환자를 옮기라고 소리칩니다. 그렇게 환자를 구출해 현장을 이탈하는 대원들. 이미 와 있었던 앰뷸런스에 환자를 인계합니다. 현장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자신들을 느낀 훈련생들. 교관은 현장 이탈한 이들에게 화가 나 있는 모양인데요. 그리고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훈련생들을 혼내고 운 좋게 오늘은 큰일이 나지 않았지만 더 큰 불이 날 뻔한 상황이었음을 말해주죠. 하지만 환자를 찾아낸 점은 칭찬을 하네요. 그렇게 다같이 복귀를 하게 되는 훈련생들입니다. 큰일을 겪은 3인방은 그래도 후련해 보이는 모양이고 원호와 호수의 텐션이 감당 안 되는 예린. 교관들이 있을 때는 조용해지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훈련생들을 놀려대는 교관들이네요. 큰일이 있은 후 다음날 아침부터 원호와 호수를 찾아온 예린인데요. 함께 교관을 보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큰소리치는 예린. 대체 왜일까요? 사실 어제 예린을 데려오면서 원호가 말을 해준 모양인데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 예린입니다. 그런 예린에게 다시 한 번 더 능력으로 본 미래를 말해주는 호수. 코웃음 치면서 자신은 안 믿는다고 하는데 호수가 말한 그대로의 벌을 내리는 교관. 예린은 그제서야 호수의 말을 믿는 눈치입니다. 그렇게 충격을 받고 뒤로 쓰러지는 예린이네요. 그렇게 이들은 함께 벌을 받게 되는데요. 가뿐하게 뛰어가는 호수와 예린과는 달리 힘겨워 보이는 원호. 원호가 따라가기에는 이들의 체력은 넘사였죠. 그리고 미친 체력의 호수를 의심하는 예린. 멀리서 이들을 지켜보는 3팀 팀원들입니다. 벌을 받고 다시 생활관으로 돌아온 호수와 원호. 이제 주말이 되기에 무엇을 할지 고민 중인 팀원들인데 호수는 쉬는 거 모르겠고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그 사건 이후로 호수는 느낀 점이 많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달리기 훈련을 준비하는 호수. 팀원들도 다같이 함께 훈련을 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3팀을 보게 된 학교장. 학교장에게 호수를 칭찬하는 교관입니다. 훈련을 하고 있는 3팀 팀원들에게 누군가가 말을 거는데요. 왼쪽 뺨에 흉터가 있는 모르는 남자입니다. 그렇게 외부인과 턱걸이 시합을 하게 된 호수. 현직 소방대원과 대결을 하게 된 호수는 긴장하고 전력을 다해서 턱걸이를 시작하는데요. 옆에 현직 대원의 턱걸이 속도는 미친 수준이네요. 그런 현직 대원의 모습을 보고 질려버린 호수. 원호 역시 호수보다 더한 사람을 보고는 놀라고 호수는 자신이 패배할 줄 몰라서 분해합니다. 그렇게 턱걸이 내기에서 패배한 날 밤. 잠을 쉽게 이루지 못하는 호수. 그날 턱걸이를 손쉽게 하는 그 남자가 기억에 남는데요. 생각을 떨쳐내려 해도 쉽게 되지가 않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교관을 찾아가는 호수인데 고민이 있다면서 상담을 요청한 것인데요. 호수는 자신이 옛날부터 꿈꿔온 소방관이지만 어제 무기력한 자신을 보고는 걱정이 많아졌던 것이죠. 먼저 환자를 발견했지만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체력에 자신이 있었지만 현역 대원에게는 이기지 못했죠. 그런 호수에게 나름의 조언을 해주는 교관인데 다르지 않은 사람은 없다면서 진짜 위험한 생각은 자신이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호수에게 자신이 없어진 거냐고 묻는데요. 좋은 고민을 빨리 시작했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날 자신도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힘들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자신도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냐는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는 교관입니다. 현장에서 침착했던 교관을 평범하다고 생각 못하는 호수. 그리고 교관은 자신이 특별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한 교관. 그때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사람. 바로 그날 쓰러져 있던 인부였죠. 자신을 구해준 호수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순간이 자신이 특별해지는 순간이라고 하는 교관입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호수네요. 한편 팀원들에게는 드디어 그날이 오고야 말았는데요. 바로 악명 높은 소방학교의 체력 측정 날이었죠. 체력 측정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는 선우입니다. 그렇게 체력 측정은 시작되고 교관이 앞에 나서서 여러가지 룰을 설명해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소방정신인 것 같네요. 이렇게 정신무장을 하고는 시작되는 체력 측정. 체력 측정의 순서는 꽤나 복잡해 보이는데 이를 위해 시범을 보여주는 특별한 사람을 모셨다고 하는데요. 교관의 강력 축전으로 불러온 친한 동생인 호수와 턱걸이 내기를 한 현역 소방관 윤현성이었죠. 그렇게 시범을 보여주는 윤현성. 엄청난 속도로 각 구간들을 돌파하는데요. 마무리 기록은 놀랍게도 6분 48초. 그렇게 엄청난 모습을 본 호수는 무언가 신나 보이는데 그렇게 긴장한 호수에게 다시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체력 측정을 받는 중에 휘청이는 호수.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토할 것 같은 기분인데요. 그렇게 패닉에 빠져버리고 마는 호수입니다. 결국 마스크를 벗고 시험을 포기해버리는데요. 미래를 보고 현실로 돌아오는 호수인데 아직까지 체력 측정에서 뛰어난 훈련생은 없어 보이고 너무 빡센 기준을 보여준 윤현성을 나무라는 교관. 그리고 옆팀의 에이스인 예린이 측정을 시작하는데 빠르게 뛰기 시작하는 예린입니다. 그렇게 7분 24초에 좋은 기록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호수의 차례인데요. 이것저것을 생각하며 긴장을 한 호수. 미래에서 본 대로 동선을 짜 빠르게 통과하는데 신중하게 한 단계 한 단계 시험을 치러갑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생생한 현장을 느끼던 그때 기억이 나는 한 장면. 바로 자신이 어릴 적 자신을 구하러 온 소방관이었죠. 유치원 아이들의 위치를 찾아낸 소방관. 호수에게 덕분에 친구들을 찾았다고 고맙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앞장서 달라는 소방관의 말이 기억이 나는 호수. 그리고 달리고 달린 호수는 마지막 종을 울리고 5분 58초라는 말도 안 되는 기록을 기록합니다. 소방학교에 길이길이 남을 대기록을 말이죠. 호수를 부축하는 3팀 팀원들 그리고 남은 인원들도 최선을 다해 측정을 시작했고 다들 좋은 기록을 기록한 채 생활관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시범조교가 호수와 대결했던 사람임을 눈치챈 팀원들. 이번에는 호수가 이겨서 통쾌하다는 표정입니다. 앞으로 수료까지 남은 기간은 단 2주. 점점 훈련이 익숙해지자 기간은 금방 지나갔고 그렇게 수련날이 다가와 버렸네요. 그리고 수료식날 호수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원호인데 호수의 눈은 팅팅 부어 있었는데요. 전날 밤 긴장한 나머지 미래를 보고 펑펑 울어버린 호수입니다. 다같이 수료식을 위해 강당으로 향하는 3팀 팀원들. 빠르게 시간은 흘러갔고 학교장의 말을 끝으로 수료식이 마무리가 됩니다. 어느 한 도시의 골목, 카페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호수인데요. 그런 호수 앞에 앉는 예린. 이들은 각자 수료를 하고 소방서를 배치받았는데요. 작도 소방서에 배치받았다는 호수. 운 좋게 예린과 같은 소방서에 배치받았네요. 그리고는 미래를 보는 능력을 조심하라고 하는 예린. 같은 서에 있는 상황이라 걱정이 많은가 봅니다. 아무튼 같은 서라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호수네요. 작도 소방서로의 첫 출근날. 이것저것 할 게 많아 보이는 이 팀 팀원들. 그리고 군기가 바짝 든 호수가 보이네요. 선임 혜태는 호수를 데리고 이것저것 알려주는데 팀원들과 인사도 나누는 호수입니다. 그때 긴장을 한 탓에 또 미래를 보는 호수인데 작도 소방서가 출동을 하는 미래를 보았죠. 그렇게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이들. 호수는 아직 신입이라 출동 말고 문을 여닫긴 하지만 말이죠. 그렇게 이것저것 메모하면서 배우는 호수인데 현타가 온 표정입니다. 소방학교에서는 매 훈련이 전투였지만 막상 소방서에 와보니 조용했던 현실 때문인 것이죠. 그러던 중 복귀한 앰뷸런스 정리를 도와주려는데 픽투성이인 앰뷸런스 내부를 보게 되는 호수. 별거 아니라는 선임의 말을 듣고는 놀라는데 그렇게 대기하는 것도 현장임을 몸소 느끼게 됩니다. 출동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한 자신을 반성하는 호수. 그때 갑작스럽게 미래를 보는 호수인데 소방 마스크를 끼고 있는 자신의 모습. 하지만 이어서 별일 없이 일과가 끝나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미래를 보고 현실로 돌아온 호수.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 센터 내 업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교대 시간이 되어 마주한 예린. 그때 갑자기 소방서 벨이 울리기 시작하고 긴급 출동을 하게 되는 호수인데 자신이 보지 못한 미래에 놀라는 호수입니다. 그렇게 불이 난 시가지에 출동을 하게 되고 이번엔 진짜 현장이라는 생각에 잔뜩 긴장한 그때 갑자기 미래를 보게 되는 호수인데요. 어둠 속에 갇혀서 혼자 나아가는 호수.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휘청이는 자신의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숨을 쉬기조차 힘들어 보이는 힘든 상황이네요. 정신 못 차리는 호수를 깨우는 혜태. 신입 정신머리 잡아주는 좋은 선임이네요. 호수가 본 미래의 장소에 도착하는 팀원들. 각자의 위치로 이동해 화재 진압 작전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호수와 함께 진입하는 백종탄 소방장. 연기로 가득한 내부로 함께 들어갑니다. 잔뜩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호수. 자기 생각으로 물을 잠깐 꺼버리는데요. 순식간에 호수를 덮쳐버리는 연기. 미래에서 본 것처럼 숨쉬기 힘든 시간이 찾아오는데요. 그때 연기 속에서 호수를 끌어내는 손이 뻗어나오고 호수에 멱살을 끌고 나오는 소방장입니다. 그리고는 자기 말 어기지 말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호수를 부축해서 나오게 됩니다. 대원들의 노력으로 불을 끄게 되는데 소방장은 호수에게 오늘 일을 마음에 담아두라고 하죠. 복귀한 인원들은 퇴근을 위해 마무리를 하고 위축되어 있는 호수를 위로하는 준범. 첫 출동은 다 그런 것이라고 위로를 해주네요. 그리고 소방장과 혜태는 호수에 대해 말을 하고 소방장은 그래도 호수가 싫지는 않은 모양입니다. 첫 출동을 마무리하고 이 팀은 회식을 하고 그래도 이 팀 팀원들의 성격은 매우 좋아 보여서 다행입니다. 그렇게 회식을 한 다음날 팀원들이 웅성대는 모습을 본 호수와 예린. 다쳤던 센터장이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오자마자 호수를 찾는 센터장입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휘슬을 부는데 갑자기 훈련을 받고 있는 호수의 모습. 방화봉 착용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빡시게 연습을 시키는 센터장입니다. 호수는 배울 게 많은데 센터장에게 잡혀서 고생하고 회복하고는 센터장실로 올라오라는데요. 그렇게 센터장실로 올라가는 호수. 센터장은 어떤 것을 보라고 하는데 그것은 작도서의 관할 구역 지도였습니다. 최근 작도시에 공장 단지가 신설되었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한 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약 9명. 하지만 현재 6명인 이 팀의 인원으로는 벅찬 상황이었는데요. 센터장은 어쩔 수 없이 6명으로 감당해야 한다고 하죠. 그때 울리는 작도 소방서의 벨소리. 신설 공장 단지를 생각하는 잔뜩 긴장한 호수. 출동한 곳은 호수가 생각한 대로 신설 공장 단지였는데요. 출동한 센터장은 상황을 물어보는데 이전까지 경험하지 못한 큰 화재가 난 현장이었죠. 호수에게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나서지 말라고 하는 선임들. 큰 불에 근처의 소방서에서도 지원을 왔는데요. 화재가 난 현장에서 뛰쳐나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쉽지 않아 보이는 화재 진압 같네요. 그때 요구 조절을 발견했다는 무전이 들려오고 화재로 인해 폭발이 계속되고 있고 불이 더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팀이 화재를 진압하러 더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호수는 이처럼 큰 화재 진압이 처음이라 얼떨떨한데 쏘아올린 물로 사방이 젖어 있음에도 열기를 느낄 정도였죠. 그리고 물을 뿌리다 보니 가운데로 열린 길. 센터장은 그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데요. 바로 불이 옮겨 붙은 숙소의 모습이었죠. 시동에서 비동과 연결된 숙소에 불이 옮겨 붙은 것. 그리고 그 숙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무전에서 들렸던 요구조자였습니다. 즉시 출동하는 이 팀 인원들. 문을 박차면서 안으로 진입하는데요. 바로 요구조자를 발견해냅니다. 호수에게 데리고 나가 지원 인원과 합류하라고 하죠. 그렇게 요구조자를 데리고 나가는 호수. 밖에 있던 지원 인원들이 호수를 지원하는데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인계해낸 호수. 진관 소방서에서 지원을 왔다고 해 혹시나 하는데 지원을 온 원우와 호수가 서로를 알아보게 되는데 구조율 100%의 전설적인 소방관. 그의 특별한 능력은 무엇인가? 미래를 보는 소방관 호수의 이야기. 1초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31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대학교 병원. 병원 앞에 서서 병원 외관을 구경하는 한 남자. 그때 병원 응급실로 향하는 응급 환자가 있습니다. 꽤나 크게 다친 것으로 보이는 환자인데요. 이 남자는 병원에 대체 무슨 일로 온 것일까요? 한편 일주일 전 보건복지부 한국대학교 병원 중증외상센터에서는 큰 예산을 받아갔다고 하네요. 그리고 복지부 장관은 꽤나 난감해 보입니다. 한국대 병원장은 할 말이 없어 보이고 장관의 약속이었던 외상센터 살리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병원장들에게 한탄하는 장관. 그때 어떤 병원장이 손을 들고 말을 하는데 칠성병원장 오성흠은 한 외상 전문의를 추천합니다. 그는 바로 무안대학교 출신의 백강혁. 이름도 듣기 힘들었던 지잡대 출신이라는 말에 장관의 얼굴은 굳어지고 오성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강혁을 추천한다는 말인데 믿지 못하는 장관을 위해 백강혁의 수술 영상까지 건네는 모습. 한국대 병원의 초빙에 팀을 꾸리는 걸 제안받게 된 장관입니다. 회의가 끝난 뒤 혼자 남게 된 장관. 반신반의하며 오성흠이 건네준 USB를 열어보는데요. 거기에 들어있는 백강혁의 수술 영상. 그 영상을 본 복지부 장관의 두 눈이 크게 뜨여집니다. 그가 보게 된 영상에 있는 백강혁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의사였던 것이죠. 심지어는 두 눈으로 본 장관 자신도 믿기 힘든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한국대학교 병원. 오늘의 중증 외상팀 당직을 맡고 있는 의사는 바로 일반외과 전문의였던 양재원 의사입니다. 그때 응급실로 들어오는 아까 보았던 응급 환자. 양재원은 즉시 환자를 인계받기 시작합니다. 출근하는 행인이 발견해 신고했다는 이 환자. 근처에서 발견한 회칼로 보아 칼에 찔린 환자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게 처치실로 옮겨진 환자. 양재원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기관 삽관하고 CT를 찍자고 하는 양재원입니다. 그때 갑자기 처치실로 들어오는 양복 입은 남자. 양재원에게 대뜸 CT부터 찍으면 안 된다고 해버리는데요. 갑자기 처치실로 들어온 남자가 너무 당황스러운 양재원입니다. 남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대뜸 환자의 옷을 찢어버리는데 환자의 옷이 찢어진 상반신 부분, 가슴 쪽에 멍이 들어있었는데요. 환자의 의식이 없었던 이유는 바로 심낭 압전 때문이었죠. 양재원은 흉부외과의를 불렀지만 다들 2시간 이내에는 못 오는 상황. 뭐라도 해야 한다며 환자에게 주사를 들이대는 양재원을 남자가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남자에게 도대체 누구냐며 화를 내는 양재원. 알고 보니 이 남자가 바로 중증외상센터에 새롭게 오게 된 백강혁이었죠. 백강혁은 형편없는 실력의 양재원을 째려보고 양재원에게 자신의 실력을 즉시 보여주는데요. 환자의 상태는 그렇게 좋지 않은 위급한 상황. 백강혁은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며 응급실에 연락하라 하죠. 울리는 전화기를 붙잡는 잠에 취한 손길. 당직이었던 황선우는 자답게서 응급전화를 받는데요. 되려 미리 전화하라며 화를 버럭 내는데 말이 통하지 않자 전화기를 드는 백강혁. 황선우에게 누군데 처자고 있다가 전화 받냐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는 핑계대지 말고 내려오라며 없으면 죽는다는 협박을 하는데 잔뜩 쫄아서 바로 내려오는 황선우. 원래 같으면 두들겨 맞았을 것 같은데 환자가 있어 다행이네요. 황선우는 성질머리 더러운 백강혁이 마음에 안 드는 눈치입니다. 양재원을 항문이라 부르며 수술을 컨트롤하는 백강혁. 그렇게 백강혁이 합류한 첫 수술이 시작되는데요. 얼떨결에 옆에서 보조를 맡게 된 양재원. 백강혁은 그를 보며 생각보다 센스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하네요. 그래도 기본적인 실력은 꽤 있어 보입니다. 그때 환자의 상처에서 피가 스며나오기 시작하고 황선우에게 강심제 쓴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백강혁. 새로운 마취과 의사를 부르고 황선우에게는 의사가 오면 꺼지라고 합니다. 자기 몸 편해지려고 환자에게 해되는 짓 하는 놈을 사람으로 안 본다고 합니다. 한편 오늘은 한국대 외상외과 백강혁의 교수 임명식이 있는데요. 장관을 포함한 인사들이 전부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백강혁을 찾는 복지부 장관. 하지만 백강혁은 자리에 없었습니다. 한편 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백강혁. 그런 백강혁의 실력을 두 눈으로 확인한 양재원인데 이런 실력자와 같은 병원에서 일하게 되어 설레어 보입니다. 그때 병원 내 스피커로 급하게 백강혁을 부르는 방송이 나오고 그러거나 말거나 의식을 회복한 환자에게 말을 거는 백강혁. 환자의 의식을 확인하고는 그제서야 강당으로 갑니다. 오지 않는 백강혁을 기다리는 수많은 사람들. 병원장은 연락도 없이 늦는 백강혁이 걱정인데요. 그때 느긋하게 강당으로 들어오는 백강혁이 보입니다. 그렇게 교수 취임식을 시작하는 백강혁. 사과를 하라는 병원장의 말에 못하겠다고 소리를 치는데 기다리고 있던 많은 사람들은 사과하라고 웅성대고 그 중에 한 명인 외과과장 한유림도 보이네요. 그리고는 가관이었던 외상센터의 이야기를 꺼내고는 이상이라며 중환자실에 가보겠다고 나가버립니다. 그런 막무가내인 백강혁을 보고 당황하는 사람들. 한유림은 망나니 같은 놈이라며 누가 추천했냐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은 자신이 추천했다면서 앞으로 나서죠. 그런 백강혁을 보면서 마음에 들어하는 장관의 모습입니다. 한편 응급실에서 인터폰을 받고 있는 서하나 간호사. 인터폰을 받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백강혁. 외상외과가 없는 줄 아는 서하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고 있네요. 그냥 웬 미친 또라이가 장난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때 백강혁을 찾아온 양재원. 지금 환자가 발생해서 가봐야 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산 등산로에서 추락해서 긴급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헬기를 타고 가는 게 낫다고 하는 백강혁. 갑자기 양재원의 병원 카드를 덥석 들고 가서는 응급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백강혁입니다. 그리고는 헬기가 도착해 탈 준비 다 되면 부르라고 하네요. 그렇게 백강혁과 마주하게 된 서하나. 인터폰으로 보던 사기꾼이 응급실에 들어오자 소리를 지르는데 못 들어가게 막은 서하나의 팔을 백강혁이 움켜잡고 서하나는 백강혁의 팔에 새겨져 있는 문신을 보게 되는데요. 환자가 조폭이라는 걸 생각한 서하나. 이상한 상상을 하고 서하나의 뒤로 자신이 맡았던 환자를 발견한 백강혁. 환자에게 가려고 하는데 서하나가 뒤에서 안으면서 막아섭니다. 그리고 그런 둘을 보면서 얼굴이 붉어지는 양재원입니다. 양재원에게 백강혁의 이야기를 들은 서하나. 그제서야 오해해서 미안하다며 인사를 하는데요. 그런 서하나를 뒤로하고 환자에게 향하는 백강혁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백강혁에게 감사를 표하는 환자. 그런 환자에게 양재원의 칭찬을 하는 백강혁이네요. 그리고 서하나에게 환자의 후속을 맡기는데요.
양재원에게 서둘러 헬기를 타러 가자고 하는 백강혁입니다. 그렇게 헬기를 타러 옥상으로 향하는 두 사람. 양재원은 처음 보는 헬기에 놀라고 백강혁은 조악한 헬기장에 놀라죠. 그리고는 한시가 급하다면서 빠르게 헬기에 타는데요. 구조대원은 공문 내려오고 나서 의사와 출동하는 건 처음이라네요. 그리고 편하게 앉아 타고 있는 백강혁에 놀랍니다. 한편 헬기는 부상자의 위치 근처에 도착하지만 안개가 너무 심해서 접근이 힘들어진 모양입니다. 하지만 환자의 상태가 매우 중에 한시가 급한 상황. 냅다 헬리콥터 조종사의 자리를 차지해버리는데요. 양재원까지 합세해서 백강혁의 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렇게 빠르게 헬리콥터를 운전해서 환자에게 향하는 백강혁. 놀랍게도 구조요청 지점 수직상공에 정확하게 도착했는데 도착을 확인하고는 냅다 양재원을 메고 뛰어내립니다. 능숙하게 로프를 내려오는 게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어 보이네요. 그렇게 빠르게 지상에 도착하게 된 두 사람. 구조대원이 있는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하는데 누구냐고 묻는 대원에게 의사라고 말하는 백강혁. 백강혁을 쳐다보는 대원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아무튼 환자를 인계받아 진찰을 시작하는데요. 환자는 우측폐 상부에서 호흡음이 아예 들리지 않는 상태였죠. 바로 긴장성 기흉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백강혁. 하지만 환자의 상태는 생각보다도 더 심각했는데요. 때문에 바로 헬기에서 개두수를 실시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헬기로 환자를 이송한 두 사람. 능숙한 솜씨로 환자에게 처치를 하는데요. 그리고는 머리를 잘 밀었다며 이상한 칭찬을 하네요. 그렇게 처음으로 헬기에서 개두수를 실시하는데 심지어 개두술마저 능숙하게 해버리는 이 남자. 백강혁을 바라보면서 행동력과 결단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대원들이었죠. 드릴이 없다는 양재원의 말에 무언가를 드는 백강혁인데 성형외과에서 쓰는 망치와 정으로 머리에 구멍을 내려고 하죠. 시간이 꽤 지나고 병원 옥상에 도착한 헬리콥터. 그리고 헬리콥터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두 사람입니다. 급한 환자이기에 바로 수술을 준비하려고 하는데요. 황선우가 연락이 되지 않자 필요 없다며 다른 의사를 부르려고 합니다. 또 험하게 말하려는 백강혁 대신 서하나가 나서게 되고 그렇게 넘어온 한 마취과 의사. 그리고 백강혁은 서하나에게 옆에서 보조를 하라고 하죠. 그렇게 긴급하게 시작하게 된 수술. 도착해서 환자의 상태를 살피는 박경원인데 백강혁은 박경원의 태도를 보고는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입니다. 그때 건물 안에서 헬기의 진동을 느낀 의사들. 한유림에게 백강혁이 양재원을 데리고 헬기를 탄 걸 이야기하는데 알고 보니 양재원은 한유림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는 백강혁이 탐낼만 하다며 이야기하는데 사실 알고 보니 양재원은 전학기 장학금을 받은 수재였죠. 한편 수술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수술실. 백강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하는 양재원인데요. 그렇게 전기칼을 잡는 백강혁. 백강혁을 지켜보다가 얼타고 마는 양재원. 자신있게 환부에 전기칼을 대는 백강혁을 지켜봅니다. 지혈을 하면서 뚫는다는 것도 알아채는 재원이네요. 그런 재원에게 간단하게 설명해주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머리 쪽을 마무리하고 폐 쪽 수술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작스럽게 환자의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환자의 부서진 갈비뼈가 폐를 전부 찢어놨다고 하는데 우하엽의 폐를 절제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실력을 보여주는 강혁을 보며 생각이 많아지는 재원. 그리고 그런 재원의 상태를 보고 있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폐수술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강혁. 재원에게 내년에 어디 쪽으로 갈 건지 물어보는데 재원은 앞서간 선배들의 진로를 생각하며 암담해하고 그런 재원에게 자신이 한 자리 추천해준다고 하는데 바로 자신이 있는 외상외과에 들어오라는 것이었죠. 강혁의 제안을 듣고는 생각이 많아진 재원. 백강혁이 오고 나서 배운 것이 너무나도 많았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런 재원의 앞으로 오는 강혁입니다. 재원은 아직 결정을 내리기에는 걸리는 게 많아 보이네요. 강혁은 그런 재원에게 자신보다 나은 사람은 없다고 하고 재원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냥 하자고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외과과장 한유림의 방으로 찾아가는데 자신을 찾아온 강혁을 맞이하는 한유림. 쓸데없는 말을 하는 그를 뒤로하고 재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그때 한유림의 방문을 열어젖히며 들어오는 재원. 녹화하는 법을 잊었냐면서 화를 내는 한유림인데 재원은 강혁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을 생각해 뛰어왔던 것이죠. 그리고는 한유림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한유림은 재원을 강혁에게 내주기 싫어하는 모습인데요. 그런 한유림에게 강혁은 자신이 재원을 최고의 외상외과의로 만들 수 있다고 하죠.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재원입니다. 이들은 이 문제를 재원의 선택에 맡기기로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주저하는 재원. 그런 재원에게 초심을 되돌아보라는 조언을 하는데 많은 게 달려있는 상황이기에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자 재원을 얻고 싶어 초강수를 드는 강혁인데요. 그때 돌아가려는 강혁의 팔을 붙잡는 재원. 재원에게 언젠가는 혼자서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상황이 올 거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는 것을 느끼는 재원이네요. 그렇게 외상외과를 선택하자 한유림이 길길이 날뛰는데 재원의 선택에 맡기자고 하지 않았냐며 구해주는 강혁.
그리고 그런 강혁을 보며 혈압이 오르는 한유림입니다. 외상외과로 도망간 재원에게 배신자라고 하면서 잘 되는지 보자면서 뭔가 수를 쓰는 한유림인데요. 그렇게 병원 내 의사들의 메신저에 무슨 글이 뜨는데 그걸 본 모든 의사들은 재원이 큰일 났다고 합니다. 재원의 동료는 글을 보고는 재원을 찾아오기까지 하네요. 그리고는 보통 사고가 아니었다면서 글을 보여주는데 알고 봤더니 앞으로의 외상센터 당직은 전부 재원이 맡게 된 것. 그걸 듣고 죽는 소리를 하는 재원 앞에 나타난 강혁. 강혁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해주는 재원인데 그런 재원에게 외상외과는 365일 당직이라는 현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기 전까지는 혼자 당직서게 하지 않는다고 하죠. 쿨하게 중환자실에 환자 보러 가자고 말하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함께 당직을 서게 된 두 사람. 며칠째 당직을 서다 보니 피곤해 골아 떨어져 있는 재원. 그리고는 걸려오는 전화에 다급하게 일어나는데요. 응급수술을 마치고 잠든 지 30분도 안 돼서 일어나야 하는 현실. 교통사고 환자가 발생해 데리고 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 말을 들은 강혁은 얼른 준비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렇게 외상센터로 뛰어가는 두 사람이네요. 서하나에게 환자에 대해 물어보는 강혁입니다. 그때 앰뷸런스가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고 비를 맞으면서 환자를 옮겨주는 119 대원들. 재원이 봤을 때 환자의 상태는 너무나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다른 환자가 들어왔는데요. 다른 여성 환자 쪽은 하체 쪽이 매우 심각해 보이는 상황. 그렇게 빠르게 수술 준비하는 두 사람인데요. 하필 이럴 때 같이 수술을 하게 된 황선우와 재원. 급박한 환자 앞에서 느긋한 황선우가 못마땅한 하나. 그렇게 수술실에서 싸움이 나게 생겼습니다. 그런 두 사람 앞을 막아서는 재원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윽박지르는 선우 앞에 나타나는 강혁. 강혁이 나타나자 꼼짝 못하는 선우입니다. 그리고 하나에게는 자신이 조폭이라 부른다고 아무나 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데 싸움은 윗사람이 할 테니 시킨 일만 잘하라고 위로해주죠. 그렇게 다시 강혁이 합류하고 수술이 재개되는데 아직도 맹한 선우와 혈압이 오르는 강혁. 하지만 아직 환자의 간 손상이 심각해 회생이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었죠. 장기기증만 받을 수 있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 뇌사 환자가 있었다는 말에 이식외과로 전화를 거는 강혁. 뇌사 환자가 있긴 하지만 보호자가 연락 두절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보호자 집에라도 가서 동의를 얻어오라고 생떼를 부리는 강혁입니다. 그때 환자의 신원이 나타나서 말해주는 하나. 그 말을 듣고는 놀라는 외과의인데요. 바로 뇌사 환자의 보호자 이름과 같은 이름이었던 것이죠. 운명의 장난처럼 이 환자가 바로 뇌사 환자의 보호자네요. 사정을 듣고 마음 아파하는 재원입니다. 그나저나 뒷일은 자신이 책임진다고 장기기증 진행하라고 하는 강혁. 강혁을 못 말리고 결국 장기기증을 실시하기로 결정합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어져 신난 강혁. 빠르게 간 절제를 실시하는데 거침없이 환자의 간에 메스를 대기 시작하고 재원에게는 다음부터 해야 하니까 잘 봐두라고 얘기하네요. 아무튼 간을 절제한 두 사람. 환자의 간의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식을 한다면 살릴 수 있기에 시도를 하는 것이었죠. 두 사람은 뇌사 환자의 장기 이식을 위해 수술실로 올라오고 간 상태를 체크하려는 강혁입니다. 그때 영상의학과에서 간 상태를 체크해주는 모습. 이식 후에 혈관까지 확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강혁은 낙후된 외상외과에 비해 세계 최고 수준인 영상의학과를 실감하죠. 그리고는 외상외과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던 중 자신의 앞에서 누구보다 열심히인 재원을 보고는 웃음 짓습니다. 그리고는 간 떼는 방법을 재원에게 설명해주며 아주 쉽다고 농담을 하네요. 그렇게 기증자의 간을 성공적으로 떼낸 강혁. 수술 시간 10분여밖에 지나지 않아서 간을 떼우는 놀라운 실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는 뜻밖의 말을 하는데요. 예산 때문에 혈액팩을 더 이상 사용하기 힘들다는 말이었죠. 당연히 곱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백강혁.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 걱정을 늘어놓는 하나인데 강혁은 조용히 하라며 우선 사람부터 살릴 거라고 하네요. 그렇게 몇 시간째 계속되는 고된 수술. 아직도 의사들은 수술실에서 수술에 열중인데요. 현미경 안경을 끼고 수술을 집도 중인 재원. 이 와중에 재원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강혁인데 시야가 좁아진다며 놓친 혈관을 체크해주는 모습. 30분도 안 돼서 간을 전부 연결하는 미친 의술을 보여줍니다. 그간 중증외상팀에서 간 이식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강혁은 한숨을 몰아쉴 수밖에 없네요. 자신이 일했던 곳을 생각해보면 터무니없이 지원이 적은 병원에 자신의 곁에는 햇병아리들만 한가득이었으니까요. 어쩔 수 없는 강혁은 재원과 하나에게 잘 보고 배워두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수술. 재원은 고된 수술 스케줄로 쓰러지듯이 의자에 기대는데 그런 재원을 데리고 여환자에게로 뛰어가는 강혁입니다. 그리고는 근처에 보이는 의사를 불러 물어보는데요. 여환자는 본관 쪽 수술실로 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미 정형외과로 넘어갔다고 하지만 환자를 보러 가야겠다는 강혁. 말리는 재원에게 그 환자는 중증외상센터 환자라고 소리를 칩니다.
한편 여환자의 수술을 진행 중인 정형외과 의사 강준수. 자신의 수술실에 난입하는 강혁을 보고 놀라는데 수술은 잘 되어가냐는 말에 신경질적으로 대꾸합니다. 그러나 강혁의 도발에 넘어가 한 대 치려고 하는 준수네요. 간호사에게 환자의 상태를 물어보는 강혁인데 신장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는 신장내과로 전화를 겁니다. 여환자의 수술 이후 투석에 대해 물어보는데요. 장기 이식을 통해 신장을 교체하려고 하는 듯합니다. 자신이 바로 이식할 테니 수술실에서 투석을 진행해달라고 하네요. 그리고는 신장이 어디서 났냐고 묻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주고 재원에게는 30분 안에 끝내줄 테니 빠르게 하고 쉬자고 하네요. 그렇게 빠르게 수술을 시작하고 혈관을 잇는 강혁인데요. 혈관이 터질 거라는 주변의 걱정을 실력으로 잠재워버리네요. 완벽하게 수술을 마무리하고 신장으로 흘러가는 환자의 혈액. 그리고는 자신의 수술에 대강은 없다고 하는 강혁입니다. 그런 강혁의 모습을 보고 너무 멋있었다는 재원이네요. 그리고 쉬러 가려는 재원을 잡는 강혁. 장기를 기증해준 분을 뵈러 간다는데 장기를 전부 빼내고 시신 마무리가 끝난 수술실. 강혁은 이분께 고마움을 전달하기 위해 묵념을 제안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 묵념을 하는 두 사람입니다. 묵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찾아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식외과의 의사였는데 보호자들이 전부 위독해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죠. 강혁은 비용 처리가 어렵다면 우선 자신에게 청구하라고 하는데 이식외과 의사는 어떻게든 꼭 병원에서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하네요. 오늘도 당직실에서 한숨 자고 있는 두 사람. 너무 힘들었던 하루였을까요? 재원은 마치 몸이 빨려 들어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도 재원을 가만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으니 이미 준비를 끝내고 출근하려고 하는 강혁이었죠. 그렇게 일찍 출근해 예약 환자를 확인하는데 1시간 자고 왔다는 말에 위에다 말 좀 하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첫 환자를 받는 강혁. 이번에 온 환자는 바로 헬기로 구조했던 그 환자인데요. 쾌차한 기념으로 사진을 같이 찍자는 강혁입니다. 그렇게 환자들과 찍은 사진이 한가득인 강혁의 책상인데 이런 거라도 남지 않으면 외상외과에서 버티기 힘들다는 강혁이네요. 한편 비상계단에서 간단하게 김밥을 먹고 있는 재원. 강혁도 한입하면서 오늘은 쉴 수 있음 쉬자고 하는데요. 중환자실로가 하나와 함께 환자를 보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늘도 햇병아리들 교육에 여념이 없는데요. 그때 강혁을 급하게 찾는 두 의사들이 있는데 강혁은 관심도 없다는 듯 뭔데 저러냐는 반응이네요. 그렇게 두 의사에게 불려나가 이야기를 하는 강혁인데 강혁이 나가지 않은 교수회의에 대한 이야기였네요. 그리고는 외상외과에서 적자가 3억이 넘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지원금을 받는 사실을 알고 있는 강혁. 자신이 오기 전에는 센터에서 살려낸 환자가 있냐고 되묻죠. 강혁은 지원금을 구분해서 쓰지 않는다면 엄연히 사기라고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성을 내는 두 사람. 그렇게 자신들의 방으로 돌아가서 강혁을 막아야 한다고 얘기하는데 알고 보니 자신들의 자리가 없어질까 걱정하는 것이었죠. 한편 수술실을 나온 두 사람, 여환자 걱정이 한가득입니다.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던 탓에 재원은 자꾸 신경이 쓰이나 봅니다. 그리고 강혁은 재원에게 적자 같은 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죠. 의사가 사람 살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면서요. 그리고는 하나를 불러 셋이 같이 식사를 하러 가자고 하는데 그렇게 병원 일을 마치고 저녁시간 사석에서 다시 만나게 된 하나와 강혁이네요. 재원까지 모여 셋이서 꽤 비싸 보이는 식당으로 들어갔는데요. 익숙한 듯 웨이터에게 여러가지를 주문하는 강혁. 꽤나 비싼 음식점인 듯해 보이는데 이런 음식점을 자주 오는 것 같아 보이는 강혁의 뒷배경을 궁금해하는 하나와 재원. 자신의 과거를 궁금해하는 팀원들에게 입을 여는 강혁입니다.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와 살던 강혁. 아버지와 함께 집에 들어가려고 아버지를 찾는데 순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걸 느낀 강혁입니다. 아버지는 교통사고가 나셨던 것이죠. 하지만 응급실에는 자리가 없었고 작은 병원은 치료가 안 된다며 거절을 했죠. 그렇게 때를 놓친 아버지는 수술 중에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시간에 병원에 도착했더라면 제대로 된 외상의가 있었다면 그렇게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한 강혁. 환자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었죠. 그리고는 자신이 돈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준다는데 비밀 이야기라며 자신의 문신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사실은 블랙워터스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는 재원과 그게 뭔지 모르는 하나. 블랙워터스는 바로 세계 최고의 민간 군사 기업이었죠. 그렇게 한참 잘 놀고 있던 그때 재원의 핸드폰이 울리고 그 전화는 바로 응급 환자가 발생했다는 전화였죠. 전화를 받고 즉시 병원으로 뛰어가는 강혁과 재원. 항국대 바로 앞에서 일어난 사고였는지 피 묻은 봉고차가 보이는데 봉고차의 깨진 유리로 보아 엄청난 치명상이라는 걸 직감한 강혁. 한시가 급해진 강혁은 재원을 더 재촉하게 됩니다. 그렇게 병원 앞에 도착한 이들은 엄청난 핏자국을 보게 되고 급하게 응급실로 들어가 환자를 찾는데요. 침대에는 처참한 몰골의 환자와 의료진들이 있었죠. 환자는 이미 도착 시 사망을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강혁이 보더라도 온몸이 멀쩡한 곳이 없는 상황.
결국 이들이 보는 앞에서 사망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강혁은 다시 한번 외상외과가 자리 잡기 전에는 병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생각하죠. 그런 강혁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자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고 강혁은 재원과 다시 병원 안을 뛰어다닐 수밖에 없었죠. 죽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살려야 하기에. 어느 날 수술이 끝난 직후 샤워를 하고 있는 재원, 그리고 그 옆에서 함께 샤워를 하는 강혁인데요. 이제 곧 40대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몸입니다. 씻고 나온 강혁의 핸드폰에 문자가 도착하는데요. 한국대학교 예산회의에 참석하라는 문자였죠. 걱정 많은 재원에게 회의는 자신이 알아서 하겠다는 강혁. 그렇게 예산회의가 열리는 날이 오고 한국대학교 병원이 흑자 100억을 돌파했다는 말과 함께 시작하는 예산회의. 병원이지만 주차장과 식당 등 부대시설이 가장 흑자였고 흉부외과나 산부인과 등 주요 병동은 전부 적자네요. 다음으로는 강혁의 외상외과였는데요. 지난 한 달간 4억 원의 적자를 냈다면서 한 소리를 하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을 강혁이 아니었죠. 바로 대꾸를 합니다. 그리고는 다른 적자를 본 과들도 발언권이 없냐는데 사람을 살리려고 일을 한 이들이 왜 죄인처럼 있어야 하냐는 강혁. 기조실장은 10억을 배정해 줄 테니 내년까지 5억 안에서 해결을 하라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발끈하는 강혁입니다. 그러자 기조실장의 편을 들며 한 소리하는 한유림. 그때 한유림에게 전화가 걸려오는데요. 유림의 딸인 지영이 교통사고를 당해 실려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강혁에게 연락을 해달라고 하는데 자신의 자존심과 딸의 목숨이 걸린 상황. 지영의 상태는 심각해서 의식이 없다고 합니다. 하필 그때 보게 된 통계에서는 강혁이 오고 나서 환자의 생존율이 비약적으로 올라갔다는데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고민만 깊어지는 한유림. 결국 딸을 살리기 위해 강혁에게 부탁을 하는데요. 환자가 생겼다는 말을 듣고는 벌떡 일어나는 강혁. 즉시 재원에게 연락을 하는데 VIP 환자 들어온다며 처치실에 가서 대기하고 있으라고 하죠. 지영을 알고 있던 재원은 사고에 마음 아파하고 그렇게 지영을 실어온 구조대원들이 응급실에 도착을 하는데 지영은 온몸에 피를 흘린 채 의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유림은 자신의 딸인 지영을 보기 위해 응급실로 향하고 그런 한유림을 들어오지 못하게 막으라는 강혁. 의료진들은 의식을 잃은 지영에게 심실세동을 실시하지만 좀처럼 지영의 의식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죠. 그래도 지영의 혈압은 양호하다는 하나. 지영의 심장 초음파 사진을 보는 강혁인데 심각해 보이는 지영의 상태에 즉시 수술에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강혁을 붙잡는 유림. 그런 유림에게 천천히 상황을 설명해주는 강혁인데 아무래도 지영은 심장 파열의 정황이 보이고 있었죠. 그 말을 들은 유림은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심실의 벽이 90%나 찢겨져 있어 한시가 급한 상황. 충격적인 현 상황에 유림은 현실을 부정하고 다른 의사에게 전화를 거는 것 같은데요. 강혁을 믿지 못한다며 대신 좀 진료를 봐달라고 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던 강혁은 유림을 내버려두고 지영에게 뛰어갑니다. 그런 강혁에게 사고라도 난다면 책임질 거냐고 소리치는 유림. 그리고 지영에게 뛰어가면서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강혁인데 살 수 있는 환자들이 죽어가고 있다. 이제 더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사명감 있는 또라이. 중증외상센터의 난폭한 천사. 외상외과 전문의 백강혁. 그의 중증외상센터 되살리기 프로젝트. 중증외상센터 골든아워의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6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곤충인간의 동영상. 강원도의 한 대학교. 친구들끼리 이 영상을 보고는 이야기가 한창인데 그때 같이 있던 한 친구에게 생각을 물어보는데요. 주인공인 수찬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수찬은 학교에서 꽤나 잘 나가는 학생인데요. 먹이사슬 최상위의 강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트였죠. 공부도 잘하고 잘생겨서 항상 주변에 사람들이 박을 대네요. 그때 멀리서 수찬을 부르면서 다가오는 여자가 있는데요. 바로 수찬과 같은 과인 미희였죠. 수찬을 내심 마음에 들어하는 미희는 수찬의 껌딱지였습니다. 수찬에게 다가오는 미희. 그때 수찬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갑자기 다가오는 미희의 팔을 뿌리치는데요. 등 쪽에 욱신거림을 느끼고는 미안하다며 집에 먼저 간다고 하는데 종종 있었던 일인 듯 친구들은 이상함을 느끼지 않네요. 핑계를 대고는 빠져나온 수찬은 서둘러 집으로 향하는데요. 사실 수찬은 친구들에게 숨기고 싶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죠. 집에 도착해 서둘러 윗옷을 벗는 수찬인데 수찬의 등에는 마치 잠자리의 날개와 같은 4개의 날개가 나 있었죠. 하지만 수찬은 자신의 등에 나 있는 날개를 별로 탐탁치 않아 하는데요. 수찬의 등에 날개가 생기게 된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잠자리. 방에 날아들어온 잠자리에게 약을 뿌렸더니 가루로 변했는데 그 가루를 무심코 마신 수찬은 한동안 구역질을 해댔죠.
그러다 지쳐 잠든 뒤 일어나 보니 등에 날개가 돋아나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마치 괴물과도 같은 날개에 어린 수찬은 자신의 날개를 숨겨왔던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주변에 친구도 없는 외로운 나날들을 보냈던 수찬. 하지만 수찬에게 이런 외로움은 죽음만큼이나 괴로웠는데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변하기로 한 수찬. 날개를 붕대로 감아서 생각보다 쉽게 숨길 수 있었죠. 거기에 잘생긴 외모와 패션 센스로 한순간에 인싸가 될 수 있었던 수찬입니다. 이런 수찬에게 징그러운 날개는 그저 콤플렉스일 뿐이었죠. 날개는 마치 근육과도 같이 한동안 펴지 않으면 뻐근해서 펴주어야만 했습니다. 대충 날개를 풀고 화장실에 나섰는데 앞에 서 있는 미희? 수찬은 놀라서 얼굴이 굳고 미희는 얼굴이 빨개지네요. 순식간에 화장실 문을 다시 닫은 수찬. 미희는 다행히 날개를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때 수찬에게 말을 거는 미희입니다. 평소 훌쩍 집에 가버리고는 하는 수찬이 걱정이었던 것이죠. 혹시 숨기는 거라도 있냐는 미희의 말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수찬. 미희는 수찬에게 같이 영화를 보러 나가자고 하는데요. 차마 미희에게 비밀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함께 영화를 보러 가기로 합니다. 그렇게 잘 어울리는 두 사람은 영화관으로 향하는데요. 마치 로맨스 영화처럼 달달하게 데이트를 즐기는 두 사람. 미희가 잠시 화장실에 간 사이에 영화관이 정전이 난 것처럼 불이 꺼지는데 뒷문에서 직원이 뛰어와 대피를 해달라고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갑자기 직원을 무언가로 찔러버리는 괴한이 등장하고 수찬을 쳐다보면서 찾았다고 하며 침을 흘리는데요. 마치 사냥이라도 하듯 점프해 수찬을 공격하는데 괴한의 손은 마치 사마귀의 앞발같이 갈퀴가 달려있었죠. 그 커다란 갈퀴를 휘두르면서 수찬을 사냥하는 괴한. 그때 화장실을 다녀온 미희의 앞까지 쫓기는 수찬인데 괴한은 말을 거는 미희에게 건방지다면서 앞발을 휘두르고 창문이 깨지면서 고층 건물에서 떨어지는 미희입니다. 미희가 떨어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수찬. 자신의 날개를 사용해 비행하는 수밖에 없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죠. 하지만 떨어지는 미희의 눈동자를 본 수찬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떨어지는 미희를 향해 건물에서 몸을 던지는데요. 순식간에 가까워지는 바닥, 부딪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 수찬의 등에서 밝은 빛과 함께 뻗어져 나오는 날개들. 그렇게 수찬은 미희를 위해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게 됩니다. 순식간에 미희를 구해내고 사라져버리는 수찬. 그런 수찬을 보고는 잠자리의 능력이라는 걸 알아채는 괴한인데 수찬의 뒷모습을 보며 군침을 흘리는 괴한의 뒤에서 나타나는 정체불명의 여자. 순식간에 괴한을 쓰러뜨리고 마는데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존재는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영화관 사건이 있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대학에서 수찬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되돌릴 수 없었는데요. 다시 예전과 같이 혼자가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차라리 국가수에 잡혀가는 게 낫다는 자조를 하는 수찬. 심지어는 깨어난 미희조차도 수찬을 괴물 보듯이 하는데 자신이 믿었던 미희의 심한 말에 충격을 먹은 수찬. 그리고는 이 모든 일은 자신의 날개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화장실에서 가위로 자신의 날개를 잘라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픔이 무서웠던 수찬은 차마 자신의 날개를 자르지 못했죠. 그렇게 생의 모든 희망을 잃고 더 이상 살기가 싫어진 수찬. 건물의 옥상으로 올라가서 자살하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생기가 사라진 눈으로 건물 옥상에서 떨어지는 수찬. 하지만 수찬의 날개는 그가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날고 있는 수찬에게 나타난 이 여자. 날개를 싫어하는 수찬에게 그렇게나 날개가 싫냐며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말에 눈이 번쩍 뜨인 수찬. 어떻게 하면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냐고 묻는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 면접을 보라고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신의 맘이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별다를 수가 없었던 수찬. 결국 여자가 알려준 학교 버스에 올라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찬이 곤충인간이 된 이유는 바로 정글 주스라고 불리는 약품. 곤충과 사람의 신체를 섞어버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약을 만든 회사는 정체불명. 아는 것은 유통해버린 망한 회사뿐이었죠. 그때 그들을 태운 버스가 터널 한가운데에 멈춰서는데요.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꺼려해 언제나 숨어 살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터널 속 새로운 공간 네스트라는 곳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네스트에 도착한 수찬이 보는 엄청난 광경. 네스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곤충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마치 곤충인간들의 나라인 것처럼 아무도 거리낌 없이 다니는 모습. 이곳이 바로 정글 주스를 사용한 사람들의 세상, 네스트였습니다. 그렇게 네스트 곳곳을 살펴보는 수찬. 한 곳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있는 노인을 보게 되는데요. 곤충을 먹으며 마치 자연과 하나가 된 사람같이 보입니다. 그는 수찬의 옷을 들추면서 무슨 곤충이냐고 물어보는데 깜짝 놀란 수찬은 순식간에 남자에게서 벗어나죠. 남자는 수찬을 보며 뭘 그렇게 숨기려 하냐고 하는데 수찬은 남자에게 자신은 이 날개를 없애려고 온 것이라고 합니다. 한편 네스트에 도착한 수찬은 전임 교수라는 마도현을 만나는데요. 도현은 수찬에게 아주 놀라운 말을 해줍니다.
바로 평범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영상은 네스트의 졸업식으로 보이는데요. 수석 졸업생의 신데렐라 수여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신데렐라라고 불린 음료를 마시는 파리 여자. 순식간에 음료를 마신 여자는 몸에서 무언가 빛이 나기 시작하고 파리의 외관이 갑자기 사라지는 기이한 현상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이 바로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인 신데렐라였죠. 수찬은 도연에게 그 약을 달라고 하지만 거절하는데요. 신데렐라를 얻고 싶다면 학교를 수석 졸업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죠. 약을 얻고 싶다면 학교에 입학하라는 이상한 말. 그 말을 듣고 밖으로 나온 수찬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학점 따는 것은 자신이 떴던 수찬은 더 고민할 것 없이 입학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렇게 익중학과에 편입하게 된 수찬, 생각보다 제대로 된 학교네요. 거기다 조금 있으면 바로 수강 신청 날이라고 하는데요. 강의의 이름들을 본 수찬, 대체 뭘 배우는 학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수찬의 앞에서 두 남녀가 주먹 다짐을 하는데, 아니 일방적으로 남자를 패고 있는 여자가 보이네요. 그때 남자와 여자 사이를 순식간에 파고드는 누군가. 수찬을 네스트로 데려왔던 여자가 둘을 갈라놓습니다. 이 여자가 바로 익중학과 과 대표 박희진이었습니다. 어째저째 수강 신청 10분 전 과실에 도착하게 된 수찬인데요. 일단 모든 것의 시작은 이 수강 신청의 성공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수강 신청 시간이 되자 다들 우르르 밖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학생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수찬. 뒤에서 어떤 학생은 수찬에게 말을 걸고, 꿀벌을 닮은 이 학생은 수강 신청에 대해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의 수강 신청 방법은 바로 교수님을 찾는 것.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밖으로 뛰쳐나갔던 것이죠. 하지만 수찬 역시 잠자리의 비행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높은 곳으로 올라 목적지의 위치를 대강 파악했는데요. 주변에서는 서로 경쟁자를 제거하듯 학생들끼리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고, 그런 학생들을 지나쳐 빠르게 깃발 쪽으로 향하는 수찬. 깃발 아래서 기다리고 있던 도현은 꽤나 놀랐는데요. 자신에게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도 못한 수찬이 앞에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찬은 도현의 마지막 USB를 얻는데 성공하는데요. 그때 도현은 마지막 USB를 나눠주고는 어떤 문자를 보내는 듯한데, 그러자 수찬의 핸드폰에 진동이 오기 시작하고, 이는 알고 보니 도현이 USB를 보유한 사람들의 명단을 단톡에 보냈던 것이죠. 아직 수강 신청은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은 수찬을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채찍검의 능력을 가진 학생이 수찬을 향해 손을 뻗습니다. 수찬은 잠자리의 비행 능력을 사용해 자리를 벗어나죠. 그때 누군가가 작은 나무 구멍으로 자신을 부르는데요. 자신에게 수강 신청을 알려준 꿀벌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게 꿀벌 소년 덕분에 추적자들을 따돌린 수찬. 고맙다는 말을 하는 순간 꿀벌 소년은 수찬의 머리에 침을 놓는데요. 꿀벌의 독 때문에 몸이 점점 마비되는 수찬입니다. 꿀벌 소년 역시 마도현의 USB를 탐내는 학생이었던 것이죠. 수강 신청 완료 전까지는 그 누구도 믿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바보같이 당한 수찬을 비아냥대는 꿀벌 소년. 그러고는 마비당한 수찬을 내버려둔 채 하늘로 날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신의 USB를 뺏길 수 없었던 수찬, 날아서 따라가는데, 온몸이 마비된 수찬으로서는 따라가기에도 힘겨운 상황. 그때 수찬의 눈이 초록색으로 물들면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 꿀벌 소년이 날아가는 궤도를 계산한 듯이 어디로 날아가는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는 바로 잠자리의 눈인 보관의 능력이었죠. 수찬은 누군가를 잡고 싶다고 생각했고, 이에 보관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꿀벌 소년을 따라잡아 어퍼컷을 먹이는데, 꿀벌 소년은 USB를 떨어뜨리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떨어지는 USB를 잡으려 초고속 비행을 하는 수찬. 그때 다른 곤충인간이 USB를 낚아채서 도망가 버리는데요. 수찬의 뒤로 떨어지고 있는 꿀벌 소년을 발견하는데, 꿀벌 소년은 기절해서 비행 능력을 상실한 상황이었죠. 지상으로 떨어진다면 멀쩡하지 못할 것 같아 수찬은 USB 대신 꿀벌 소년을 살립니다. 그렇게 자신의 USB를 가져간 녀석을 놓쳐버리게 되고, 온몸에 꿀벌의 독이 퍼진 수찬은 더 이상 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땅에 떨어져 정신을 점점 잃어가는 수찬. 그런 수찬 앞에 나타난 어떤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아까 만났던 이상한 노인이네요. 이 노인은 수찬에게 수강 신청은 다 끝났다고 말하는데, 수찬은 격분해 자신에게 공격하는 모습들이 전부 부정행위가 아니냐고 하고, 이곳이 적자생존의 곤충의 세계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해주는 노인. 그도 그럴 것이 곤충 인간들은 자신들의 무기가 있었고, 수업 역시도 싸움과 생존에 대한 수업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자신이 먹던 과자 쓰레기를 던지며 사라지는 노인. 자신의 처지에 실망감을 느끼는 수찬입니다. 분리수거 잘하라는 노인의 말에 과자 봉지를 열어보는데요. 그 안에는 웬 USB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 순간 아직 5분 남았다는 노인의 말이 떠오른 수찬. 수강 신청이 끝나기 전에 전속력으로 비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학교의 문 앞에서 수강 신청하러 들어오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놈들. 문 앞에서 USB를 강탈할 생각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이 손쓸 새 없이 순식간에 비행으로 돌파해버리는 수찬입니다.
그렇게 아슬아슬하게 수강 신청실에 도착한 수찬. 허겁지겁 노트북을 열고 USB를 꽂아 수강 신청을 하고 자신이 원하던 강의는 아니었지만 늦지 않게 수강 신청을 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그날 저녁 강의에 OT를 들으러 가는데 과대였던 희진과 같은 강의를 듣게 된 수찬이네요. 학생들은 영화관 사건으로 수찬을 전부 알고 있는 듯하고 차혜성은 대놓고 수찬에게 면박을 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사건이 조용해진 것이 네스트가 관여한 것이라는 걸 깨달은 수찬. 희진은 자신이었어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수찬의 편을 들어주네요. 그때 갑자기 뒤에 앉아있던 김장준이 혜성을 공격하는데 그러고는 학생들에게 말할 것이 있다면서 앞으로 나오고 자신의 패거리들을 부르면서 자신은 수석 졸업을 하고 싶다며 나머지 학생들의 학생증을 압수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참지 못한 수찬이 장준에게 달려드는데 장준의 패거리가 휘두르는 몽둥이에 정통으로 맞아버리죠. 그렇게 정신을 잃고 어디선가 눈을 뜨는 수찬, 바로 학교의 보건실로 실려왔던 것입니다. 희진은 자신이 학생증 재발급을 해오겠다면서 여기에 있으라고 하는데 그때 수찬의 옆에 실려왔던 혜성 역시 눈을 뜨는데요. 수찬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물어보는 혜성. 수찬의 말을 듣더니 희진이 장준에게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희진은 혜성의 예상대로 혼자서 장준을 상대하러 갔는데요. 이 모든 상황은 사실 장준이 예상했던 대로 흘러가는 중이었습니다. 장준의 패거리들을 순식간에 눕혀버리는 희진. 하지만 장준은 학생들의 학생증을 볼모삼아 희진을 유인하고 자신이 있는 물 쪽으로 달려오게 유도하는데요. 물속에서의 장준의 파워는 엄청나게 강했습니다. 물장군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준은 물속에서 더욱 강해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희진을 물속으로 눌러 익사시키려고 하는 장준인데 그때 갑자기 빠른 속도로 날아와 장준을 밀치는 사람. 희진이 걱정된 수찬이 초고속으로 날아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물속에서의 장준 역시 만만치 않았던 상대. 순식간에 둘은 서로의 공격을 피해내기 시작합니다. 위기에서 벗어난 희진은 물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하는데 학생증을 물에 빠뜨린다고 협박하는 장준. 자신 혼자서 상대하겠다는 희진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는 수찬인데 혼자 온 게 아니라면서 함께 상대하자고 하는데요. 뒤에서 장준의 패거리들을 패는 혜성. 수찬은 혜성과 함께 온 것이었던 것이죠. 혜성의 능력은 바로 배짱이 강력한 뒷발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 놓고 장준을 상대하는 수찬과 희진이었죠. 빠른 속도에 체중을 실어 장준을 공격하는 수찬인데 공격을 허용한 장준은 말로 시간을 끌어보는데 그때 장준의 부하가 희진을 뒤에서 덮치는 데 성공하고 장준은 물장군의 힘을 사용해 희진을 공격하려고 하는데요. 수찬은 빠른 비행 능력으로 따라와 장준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는 장준이 가지고 있던 학생증을 뺏어버리는 데 성공하죠. 그렇게 동기들에게 학생증을 전부 돌려주는 이들. 비록 OT에도 못 갔고 영웅이 되지도 못했지만 뿌듯했던 수찬. 새로운 숙소에 들어와 첫날을 끝내려고 하는 수찬입니다. 다행히도 잘 알고 있는 혜성과 같은 방을 배정받은 수찬이네요. 그때 이들의 방문을 열고 술을 가져오는 희진과 도화. 그렇게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 수찬입니다. 새로운 학교에서 첫 수업을 듣는 날, 이 수업의 교수였던 지주는 간단한 테스트를 볼 거라는데요. 그러면서 무섭게 전기톱을 가져와 켜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붙잡히지 말라면서 생존 수업을 시작하는 지준입니다. 사실 실전 곤충 전투술은 곤충의 힘을 이용해 싸움을 배우는 강의. 그 첫 번째 테스트가 바로 생존이었던 것이죠. 어리둥절해하며 지준에게 잡히려는 위기의 순간 희진이 수찬을 구해내면서 한번 살려주네요. 그리고 혜성은 모래를 지준에게 뿌려 시야를 가리고 그렇게 3명은 지준을 피해 달아나는 데 성공합니다. 한편 네스트의 지하격리소 한 여자가 침입하는데요. 거기 붙잡혀 있는 사마귀 괴한에게 말을 거는 여자. 그리고 꿀벌 소녀는 여자에게 보안 카드를 건네는데요. 여자에게 무언가 조종을 당하고 있는 듯해 보입니다. 그렇게 사마귀 괴한을 풀어준 여자인데요. 꿀벌 소년을 사마귀 괴한에게 먹이라면서 던져주기까지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이고 대체 무슨 이유로 침입한 것일까요? 지준에게서 벗어난 3명은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이들 말고 다른 학생들은 거의 다 지준에게 붙잡힌 상황. 남은 2명의 학생들에게 전기톱을 들이대는 지준인데요. 갑자기 그런 지준의 앞을 막아서는 수찬. 지준은 수업이 끝나기 전까지 자신을 한 대라도 친다면 모두 테스트에 통과시켜주겠다고 하죠. 우선 날개를 사용해 지준과의 거리를 벌리는 수찬. 속도를 활용해 지준을 공격해보지만 손쉽게 피해버리는데요. 수찬은 자신의 보관을 사용한다면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림도 없이 지준에게 붙잡혀버리고 마는데요. 수찬은 자신을 손쉽게 눕힌 지준이 무슨 힘을 사용한 건지 궁금해하는데 자신은 곤충의 힘은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준입니다. 그리고는 수찬이 지금 불안정한 이유는 곤충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라고 하죠. 확실히 수찬은 예전부터 곤충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박수를 치면서 다가오는 여자, 바로 네스트 지하격리소에 침입했던 그 여자였는데요. 덕분에서 바로 달려드는 혜성과 말리는 희진. 여자는 빠른 속도로 혜성의 공격을 피해 침으로 혜성을 찔러버리고 혜성은 마치 마비된 듯 여자의 품에 안겨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리고 사마귀남은 뒤에서 나타나 지준을 찔러버리는데요. 그런 그에게 본능적인 공포를 느끼는 수찬입니다. 그들은 혜성을 납치하고 그렇게 어디론가 사라지는데요. 쫓아가려는 희진을 막아서는 지준, 위험하다면서 기다리라는데 그런 지준과 희진의 위로 날아가는 수찬. 혜성이 걱정된 수찬은 자신이 혜성을 찾아와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준이 수찬을 막아섰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곤충 간의 서열에도 수찬은 사마귀남을 이기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따라가던 수찬을 급습하는 사마귀남. 빠른 속도를 활용해 사마귀남을 공격하는 수찬인데 벌레가 물었냐며 수찬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되려 수찬의 손이 다치는데 외골격이라는 것이라며 자랑하는 사마귀남.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혜성에게 소리치며 사마귀남의 공격을 막아가는 수찬. 정신을 차린 혜성을 그냥 죽여야겠다면서 침을 들이대는 여자인데 여자의 공격을 혜성 대신 막아서는 수찬입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찬을 붙잡아 빠르게 도망가는 혜성. 배짱이의 능력을 사용해 엄청난 점프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들은 도망한 것이 아니었는데요. 이대로 저들을 냅두면 얼마 전 자신 같은 희생자가 나올 것이라는 수찬. 자신에게 사마귀남을 상대할 계략이 있다고 합니다. 놓쳐버린 혜성을 냅두고 갈 길을 가고 있는 이들. 그때 갑자기 나타난 수찬은 갑작스럽게 여자를 풀로 묶어버리는데요. 손 쓸 틈 없이 나무에 묶여버린 여자. 그리고 혜성은 어디에선가 나타나 수찬에게 무언가를 던져주는데 그것은 바로 지준이 사용하던 전기톱이었죠. 전기톱을 사용해 사마귀남의 외골격을 상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마귀남의 한쪽 팔을 전기톱으로 잘라버리는 수찬. 하지만 그럼에도 사마귀남의 공격력은 막강해 보이네요. 혜성과 함께 사마귀남을 공격해보지만 치명타는 나오질 않고 그렇게 사마귀남의 팔에 잡혀버리는 수찬인데요. 그때 사마귀남을 공격하는 누군가가 도착하고 상처가 전부 치유된 지준이 수찬을 구해주었던 것입니다. 네스트에 있는 누군가 덕분에 상처를 전부 치료했다는 지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겠다며 사마귀남을 상대하는데 폭탄먼지벌레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는 사마귀남을 강타하고 펀치 단 한 방에 온몸이 불에 타버리면서 쓰러진 사마귀남이죠. 하지만 지준은 능력을 사용하기 힘든 몸 상태였습니다. 지준은 자신의 꼴이 되기 싫다면 잠자리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라고 말하죠. 그렇게 사건은 일단락되고 살아남은 세 사람. 물론 온몸이 다쳐 보건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지만요. 수찬은 이날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잠자리의 힘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이 일어난 그날 밤, 잠에서 갑자기 깨어난 혜성. 여자의 독침에 당했기 때문인데 마치 몽유병에 걸린 듯 걸어서 여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런 혜성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여자. 그때 다시 혜성의 앞에 나타나는 지준입니다. 여자는 가연이라고 부르며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는데 가연은 사실 예전에 지준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달려들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두 사람인데 갑자기 나타나 그들의 앞을 막아서는 마도현 교수. 네스트의 사람들을 불렀다면서 여기까지 하라고 하죠. 그렇게 여자는 도망가게 되고 네스트의 사람들이 뒷수습을 합니다. 수찬은 그 와중에도 혜성의 걱정을 하고 있네요. 아까 봤던 건 비밀로 해달라는 지준의 말에 맨입으로는 힘들다며 자신에게 지준이 사용했던 기술을 알려달라고 하는 수찬입니다. 그런 수찬을 흥미롭게 쳐다보는 지준이죠.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학생들이 박을 대는 학교 식당. 수찬과 희진 역시 식사를 하러 식당에 왔는데 그동안 학교에서 보이지 않았던 도아도 학교에 왔네요. 알고 보니 도아는 특이 케이스라 연구를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도아는 다음 수업은 조별과제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4명이 같은 조로 과제를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수업날이 다가왔는데요. 이번 조별과제는 바로 밖으로 나가 정글 주스를 찾아내는 것. 신데렐라의 제조를 위해 정글 주스는 필수적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정글 주스를 찾기가 너무나도 힘들다고 합니다. 둘씩 나눠서 정글 주스를 찾기 시작하는 수찬네조. 수찬은 자신이 정글 주스가 어디 있는지 안다고 하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자신이 살았던 집으로 향하는 수찬. 하지만 자신의 집은 누가 침입한 듯 널브러져 있었고 희진의 집에 가보자고 하지만 희진은 피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다른 곳을 찾아보자면서 밖으로 나가는 희진이죠. 결국 하루 종일 찾아봤지만 정글 주스를 찾는 데에는 실패한 두 사람. 희진은 수찬에게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하네요. 한편 혜성이 수찬에게 전화해서 무언가를 찾았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정글 주스를 유통한 회사의 폐창고였죠. 그곳으로 가보자고 하는 수찬과 뭔가 떨떠름한 표정의 희진. 뭔가 위험한 생각이 든 희진은 친구들을 찾으러 가자고 합니다. 그렇게 폐창고로 날아온 희진과 수찬. 이미 밖은 어둑어둑해졌고 창고로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서 정글 주스를 발견한 수찬. 함정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누군가에게 공격받고 날아가는 희진을 보게 됩니다. 희진을 공격한 것은 먹잇감이라고 하며 수찬을 노려보는데 수찬은 분노에 집게벌레 남자에게 돌진하고 집게벌레 남자 역시 집게손을 사용해 수찬을 공격하는데요. 수찬은 보관을 사용하면서 남자의 공격을 보고 공격을 피해 남자의 얼굴에 정통으로 주먹을 내지릅니다. 하지만 공격을 당했음에도 너무나도 멀쩡해 보이는 남자.
아직까지 섭취도 안 해본 것이냐면서 수찬에게 묻는데 사마귀남처럼 다른 곤충인간을 섭취하면 강해진다고 합니다. 수찬은 격분하면서 남자를 온 힘을 다해 공격하지만 수찬의 공격이 단 한 번도 통하지 않는 강적이었죠. 그때 수찬의 날개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위기가 오고 이는 바로 미숙한 상태로 능력을 사용해오는 부작용이었죠. 그렇게 집게남은 수찬을 향해 집게손을 들이대는데 그런 집게손을 쳐내고 앞을 막아서는 희진. 당했던 상처는 씻은 듯이 나와있는 모습이었죠. 그리고는 자신의 능력이 궁금했었냐면서 공격을 받아내는데 엄청난 힘으로 집게손을 쳐내는 희진의 모습입니다. 사실 과거 희진은 평범한 고등학생이었는데 반지하에 살면서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희진을 괴롭히는 학생들이 있었고 이 학생들을 처리해주는 어떤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바로 희진의 친오빠였던 박정진이었죠. 자신이 일을 할 테니 희진에게는 걱정 말라던 든든한 오빠. 하지만 과로로 인해 정진은 이른 나이에 죽게 되고 그렇게 가난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된 희진. 자신을 괴롭히는 친구들이 집에 바퀴벌레를 뿌려대고 그 바퀴벌레를 향해 정글 주스를 사용한 희진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바퀴벌레의 능력을 가지게 된 희진이었습니다. 엄청난 생명력으로 상처들이 순식간에 낫고는 했죠. 하지만 상대는 엄청난 강적, 계속해서 희진을 공격하는데 움직임이 재빠른 희진을 상대로 공격이 통하지 않자 빈틈을 유도하고 무방비 상태였던 수찬을 노리고 공격하는 집게남. 수찬을 막아주려다가 집게남에게 몸이 꿰뚫리는 희진이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희진이 죽는 것을 보게 된 수찬. 갑자기 날개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면서 각성을 하게 되는데요. 빠른 속도로 집게남의 공격을 피해내면서 역공을 하고 이전에는 통하지 않던 공격이 통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집게남의 집게 공격을 한 손으로 잡아낸 수찬. 집게남은 수찬에게서 인간성이 사라진 것을 눈치채지만 이미 상황은 벌어졌습니다. 수찬이 집게남을 쓰러뜨린 것이죠. 그리고는 잠자리의 치약력을 사용해 집게를 물어버리는데 그대로 집게를 부서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쓰러진 집게남을 공격해대는 수찬. 마치 포식자와 같은 모습으로 집게남을 사냥하는데요. 그런 수찬의 앞을 막아서는 정체불명의 남성. 애지중지 만들었다면서 집게남을 회수해가겠다고 하는데 그때 신호를 감지하고 창가를 찾아온 네스트 사람들. 그들의 앞에는 희진을 안고 있는 수찬이 있었습니다. 지주는 화를 내며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하고 겨우 정글 주스를 찾는 과제에 어째서 사람이 죽었냐고 하죠. 그때 이들의 뒤에 도착한 유환영 교수. 희진의 상처를 보더니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는데요. 환영은 사실 동충하초의 능력을 가진 치료 능력자였죠. 그렇게 상처 없이 깨끗하게 복구된 희진의 몸. 하지만 이미 희진의 생명은 꺼진 뒤라고 합니다. 환영은 희진의 사망을 확실시하고 시체를 옮겨달라고 하는데 그때 희진을 안고 있던 수찬의 손을 꽉 잡는 희진. 희진은 그 순간 변태를 하게 되면서 생명을 되찾은 것이죠. 그렇게 아름다운 변태를 보여주며 다시 살아난 희진입니다. 다행히도 희진은 다시 생명을 찾을 수 있었네요. 결국 과제는 끝났고 다시 돌아온 수업. 모든 학생들은 정글 주스를 찾지 못했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구하지 못하는 걸 어떡하라며 화를 내는 학생들. 지주는 이들에게 찾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말해줍니다. 정글 주스를 노리는 다른 세력이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앞으로 위험해질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이 수업을 포기하라고 하는데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고 수업에 남은 학생들. 그렇게 대학생이라면 포기할 수 없는 개강총회가 시작되고 다들 신나게 술을 마시는 사이 도하에게 접근하는 남자. 수찬을 쳐다보는 눈이 심상치 않은데요. 수찬 역시 그 눈빛을 느끼고는 오싹한 기분이 듭니다. 한편 도하를 데려간 이 남자는 밖으로 나와 있는데 도하를 거미줄로 칭칭 묶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도하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데 이 남자를 쫓아와 막아서는 수찬의 모습. 남자의 정체를 물으면서 남자의 계략을 막아서게 되는데 의문의 벌레약, 정글 주스로 인해 곤충 인간이 되었다. 각양각색 곤충 능력자들의 판타지 액션. 슈퍼스트링 유니버스의 새로운 히어로 등장. 정글 주스의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웹툰 19화를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 웹툰 소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